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2일입니다. 우리 또 한 3주 만에 플러의 이학준 교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인사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뭐 한국은 또 어지럽고 정신없고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막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예. 네. 미국이 지금 그 백신이 있는데도 백신을 안 맞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원래 7월 4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목표가 70%였던가요? 근데 지금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 게 아니라 네. 백신을 안 맞겠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말 그대로 유언비어, 컨스피러시 티오리, 그러니까 이 온갖 종류의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럽니까? 저 모함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혹된 거죠.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미국에 계신 분하고 통화 한번 했는데, 뭐, 그 코로나 때문에 죽는 인원을 너무 부풀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계단에서 어떤 할머님이 계단에서 굴러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코로나에 죽은 것으로 뭐 포함시켰다 해서부터 시작해서 뭐 통제하려고 뭐 그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다 백신이 뭐 그런 얘기까지 뭐 온갖 종류의 유언비어일 텐데 그게 거기서 그렇게 또 그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 잘났다는 사람들인데 그게 그렇게 먹힌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뀐 거죠. 네, 예.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도 유언비어가 네, 있었고 맞습니다. 또 예. 근거 없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네. 예. 뭐 한국말로 하면 옛날에 유비통신이었죠. 그게 유언비어. 예. 전에는 입에서 입으로 뭐 아니면 전화 이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고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일종의 뭐 여러 비영리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저런 단체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뭐 전업처럼 해가지고 음.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그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게 이제 유튜브 하면 그렇게 해서 정치, 유튜브 하면은 돈벌이가 되니까요. 그것도 보통 돈벌이가 예, 아니던데. 예. 그렇죠. 그래 하나는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게 정치 권력하고 항상 맞물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 보면은 그 뭐 어머니 부대가 그냥 어머니 부대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 돈 예, 받고 움직이는 그게 네,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한 2, 예, 그래 30명? 예. 30명도 안 예. 되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얘기를 듣고 움직이는 숫자는 적더라도 그 얘기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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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영향력을,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오늘 사람들의 정보가 그래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통해 여과돼서 국민들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모두가 다 자기 방송이잖아요. 네. 예. 뭐 전에 양 목사님 내가 복음했듯이 지금 뭐 내가 방송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만들어 가지고 조회수 많고 많이 들으면 그게 영향력이 되고 이제 경제적인 게 되니까 네. 이런 어떤 자극적인 것과 이 사람들에게 불안 심리를 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만큼 자리를 많이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네. 한 걸음 더 나가면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여기서 전통적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그 민주주의의 여러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직, 사법부, 네. 네. 국회의원, 네. 예, 그런 어떤 그 정부의 여러 가지 이 위치나 그 지도자들이나 기관들에 대한
불신이,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높은 시대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비 방송 쪽에 그만큼 귀를 기울이는 거죠. 신뢰를 불신하니까. 예. 예. 그런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런 그 신뢰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었잖아요. 문제는 지금 그 트럼프가 선거에서 졌지만 트럼프가 진 게 아니고 이긴 거라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공화당 안에 뭐 무려 뭐 60%인가 이 공화당, 정도가 되니까요. 공화당 안에서요. 예, 세상에. 예, 예. 어이구, 뭐 정확한 숫자는 어마어마하네. 저는 하도 요즘에 이런 거 보면은 힘 빠지고 기운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숫자가 상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어떤 거짓 그 유언비어 이런 부분들은 뭐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네, 네. 아이고, 네. 뭐 여튼 그렇고 이제 뭐 진행하면서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우리 교수님의 책 가렌 커뮤니티 오르거나이징 요거 이 책이잖아요. 네, 네, 이 책의 뭐 이제 좀 결론 마무리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신자유주의의 도덕적 위기 세 번째 민주주의와 통치의 위기와 대안에 대한 얘기 해주실 텐데, 네, 뭐, 말씀 이제 시작해 주시면,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양 목사님이 좀 전에 이제 미국 상황을 놓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런 현상이 미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그 한국도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정치가.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영국도 그렇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소련처럼 어떤 그 권위주의, 어떤 푸틴이나 뭐 시진핑 이렇게 하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언론이 거의가 이렇게 양분화되어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양분화되어 갔느냐 하는 거를 이제 파고 들어가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이 한마디로 통신 기술, 특별히 이 인터넷의 발전이 그 민주주의에 엄청난 그 지금 그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그 부분이 하나가 굉장히 크고요. 두 아, 번째는 오히려 거꾸로네요. 그게 더 그렇죠. 발전을 도움을 줄 것 같은데, 통신의 발전이 오히려 예, 더, 그렇네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예, 6배가 빨리 전달된대요. 전파된다는 얘기 본 적 예, 있습니다. 예. 예. 음.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에 마크 주커버그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뭐 페이스북 만들고 할 때 이걸 통해서 뭐 상호간에 맡겼던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통해 교통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고 네. 어떤 그 열린 공간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공헌하고 그거 보면 그때 굉장히 그 좋은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지금 뭐 저 페이스북 나오고 이제 20년 됐나요? 예. 지금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고, 예? 이 대화보다는 담이 쌓이고 하는, 그리고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는 지금 이런 지경으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통신의 자유의 이 발전 이거와 더불어 같이 엮여 있는 게 몇 가지 논리가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자유주의의 금권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 예, 신자유주의.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뭐 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짜 뉴스가 돈이 안 되면 그렇게 열심히 가짜 뉴스를 굳이 안 만든다고요.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예. 그렇죠. 근데 그거는 클릭수가 많을수록 바로 연결이 되어지고 네. 경제적인 걸로
그다음에 그것이 영향력으로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자기가 그만큼 관심을 끄는 것이 사람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뭐 본능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가짜 뉴스를 일찍부터 통제하면서 가짜 뉴스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제재를 받는다든지 뭐 트위터에서도 바로 제재를 이랬더라면 상당히 좋은 문화가 형성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초기부터. 네, 네. 예. 네. 근데 여기는 뭐가 돼버렸냐면 그냥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죠. www 다시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처럼 네. 미국에 예. 뭐 무법천지죠. 누구든지 와서 그냥 목소리 크고 사람들 관심 끌면 거기에서 그게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걸로 환산되어지니까 그 속에서 이미 많은 좋지 못한 문화적인 습성들이 이미 많이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부분이 교수님 말씀해 주신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라는 게 원래는 월드 와이드 웹인데 요 빗대어서 네. 말씀을 해 주신 거고 이게 이제 서부 시대의 그 경랑 예. 서부 시대에 그냥 꽁 잡는 게 매이던 시절이잖아요. 예.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네. 예, 그러니까 아무 보안관이 없는 시대에, 그러니까 법과 질서가 없는 시대는 뭐 누구든 총 잘 쏘는 사람이 미국 서부에서 왜 네. 권력을 잡았잖아요. 네. 네, 뭐 그런 식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미국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막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폭력을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돌아가면서 뭐 그 가짜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부안해동했죠. 네. 예. 그래서 그 통신의 자유와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그다음 또 하나는 개인주의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죠? 네. 예. 예. 뭐든지 자기 개인에게 유익하고 하다면 뭐 상대방 고려하지 않고 뭐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도덕 규범 뭐 이런 그런 거 지키지 않고 그냥 저질러 버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민주주의의 그 사부라고 하는 이 언론 사회 내에 이런 어떤 담화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니까 결국 민주주의 자체가 이제 어려움의 측면에 있는 거죠. 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게 참 그렇다고 어떻게 뭘 갑자기 확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도 요즘 그 계속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포털 문제거든요. 포털이 예를 들면 그 교수님 뭐 미국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과 또 G7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는데 포털에서 보도를 안 합니다. 아예 그냥 뭐 전에 저쪽 뭐 국민의힘의 대표인 이준석이 따릉이를 타고 뭐 출근했다. 이게 뭐 몇 배가 훨씬 더 보도량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G7에 대통령이 참석하셨다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획기적인 사건이고 그런데 이제는 언론들이 보도를 그냥 책상 아래로 감춰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짜 뉴스의 어떤 또 다른 방식. 언론들이라기보다도 포털이죠, 포털이.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뭐 가짜 뉴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가짜 뉴스를 넘어서 이제 뭐 완전히 이제 그런 아예 보도를 안 하는 거기까지 가는 그런 상황. 이게 지금 한국도 좀 심각한 문제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포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 핵심적인 것은 이거겠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 같은 경우에 네이버는 원래 그랬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도 뭐 조선일보 부사장 조선일보 누군가가 이 다음에 부사장인가로 들어와가지고 그 이후로 좀 많이 기조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정치적인 지향일 것이고
어떤 그 예. 개혁 세력들을, 대한민국의 개혁 세력들을 힘을 빼고 막기 위한 어떤 그런 큰 틀 안에서의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장 볼 때는 정치 논리가 언론의 고유의 영역 자체를 지금 한마디로 파괴하고 망각하고 있다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정치 논리 뒤에는 뭐 항상 거기에는 또 그 경제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이익이, 이익이 예, 없으면 맞습니다. 예, 경제적 이익이 없으면 정치 집단들이 크게 움직일 이유가 맞습니다. 없죠. 굳이 뭐 왜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정권을 누가 잡고 누가 법을 만드냐에 따라 엄청난 돈들이 일로 가느냐 절로 가느냐 되는 거니까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신자유주의의 뿌리, 신자유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이 이익이잖아요. 이익, 돈, 이익.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진짜 모든 사회 모든 영역에 침투해 있고 또 진짜 뭐 어떤 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반성경, 반신앙적으로 가게 만드는데 우리가 뭐 우상을 이야기하든 지금은 뭐 종말의 뭐 마지막 때 666을 이야기하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666이 신자유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네. 그런 얘기는 좀 처음 들어보는데 뭐 어디서 그런 말씀하시는지는 아니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해가 겁니다. 되고 제가.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은 사회 전체를 조금씩 장악해 왔고 이제 뭐 그 문어발처럼 그렇게 흔들고 있죠. 네. 예. 네. 뭐 한국에서 그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경제 논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언론이라도 살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보면 언론하고 최소한 사법부는 살아 있어야 그래도 그 아이고. 국회하고 정부 그러니까 행정 예. 이쪽을 좀 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도 제일 양심이 있으면서 객관성을 가져줘야 될 것이 예. 사법부하고 그다음에 언론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행정부하고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계속 뽑히니까 네. 뭐 정치 논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최근에 우리 사법부가 한 행태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 대법원에서도 우리 일제시대 강제노동 징용자분들 그 판결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는데, 완전히 이거는 일본 극우의 논리에 기초해서, 첫 번째, 재판을 시작한 지 1분 만에 재판을 끝내버렸고요. 그리고 재판일 기일을 기습적으로 이틀인가 3일인가를 앞당겨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준비를 제대로 못한 측면도 있었고, 근데 아예 그냥 이 판사는 거의 일베였던 것 같아요. 일베라기보다도 일본 극우를 추종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예, 김양호 판사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법부 차라리 AI가 하게 하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또 최근에 뭐 우리 정경심 교수님 재판 관련해서 1심에서의 사법부 재판부는요, 완전히 그 검찰이 조작을 다 했는데 지금 조작으로 다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작을 오히려 방조하고 키워주고, 예를 들면 우리 최성해 총장이 자기가 국힘당 쪽에서 연락을 받았고 만났다. 국회의원 쪽을 만났다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배척해버리고 만나지 않은 것으로 판결문을 썼어요. 사법부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법부 말씀하시니까 사법부도 지금 대한민국은 이거 뭐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지금. 뭐 다는 아니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그 지금 밝혀지는 게 뭐 트럼프가 진 선거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니 미국에 뭐 온갖 걸 다 했는데 네, 네. 30군데, 30군데에서 뭐 선거 무소송 뭐 아니면 선거 관련 부정이다 뭐 해서 했는데 그 중에 그 재판을 맡은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 중에는 네. 공화당에. 예, 예. 그런데도 다 어떻든 그 사실을 보고 법에 따라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예. 이번에 트럼프 쿠데타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예, 거기서 미국은- 몇 개가 네. 30개 중에 그래도 그 다 양심에 따라 그거를 사법부의 재판관들은 그걸 지켜준 거예요. 네. 대법원에서도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대법원에 무려 그 대법관이 3명이나 되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 임명한- 네. 대통령 재임 시에 네. 3명이 임명되는 게 4년 만에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이제 임명해놨기 때문에 자기는 뭐 선거 무슨 일이 나도 걱정 없다고 대법원에만 올라가면 네. 그렇게 맞아요. 자기 이기는 걸 판결을 한 맞아요. 거라고 기억합니다. 그랬는데 기억합니다. 실제 그랬었으니까. 예. 예. 네. 근데 대법원에 올리니까 대법원에서 이거는 그 심의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내려보내버림으로써 이게 트럼프 그 소송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나마 미국이 그만큼 민주주의의 예. 어떤 그 힘을 뭐 대통령 트럼프는 혼자서 난리를 쳤지만 그래도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정부나 여기까지도 다 그 공화당이 그렇게 한 데들은 다 트럼프 쪽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네. 그래도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화당이라더라도요. 네.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과 사법부, 재판 쪽에서 딱 사실을 보고 그 사실에 의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막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거의 쿠데타처럼 된 거죠. 네. 네. 그렇게 막았어도 지금 뭐 아직도 유언비어가 거짓 가짜뉴스 엄청나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그 삼권 농립인데 3권 중에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어디냐면 항상 사법부예요. 네. 네. 어떤 정치적인 막 갈등이 일어나고 뭐 하더라도 결국 어디에 가서 그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사법부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면 법치주의에서 사법부가 갖고 있는 그 도덕적 권위와 그 마지막 보루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언론이죠. 언론이 왜냐하면은 아니 저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합니까? 그죠? 네. 네. 또 어떤 정치인이 뭐 했는지 어떻게 그 부분들을 감시하면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려서 그 여론을 통해서 결국 그 민주 정치는 여론 정치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다수결이고 그다음에 다수결이지만 다수결이 항상 법치주의 그 룰 오브 로에 의해서 법에 의해 따라서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법부도 그들 자신의 어떤 독립성을 지키기 어려울 만큼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가 여기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 뭐 이미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사법부가 기본적으로 한 70% 70% 정도는 다 보수적이긴 한데, 지난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박근혜 시절에 뭐 그 대통령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판결을 내리고 뭐 이런, 그러면서 또 양승태가 사법부 안에서도 얼마나 별짓을 다 했겠습니까? 뭐 보니까 사법 그 판사들 체육대회 하는데 뭐 거의 무슨 뭐 2단 교주처럼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사법부를 이제 양승태, 소위 말하는 양승태 퀴즈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 이제 적폐청산의 분위기에서 사법부도 뭐 그래서 지금 양승태도 지금 재판받고 뭐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들의 자존심에 금이 갔다, 사법부로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네. 그 저항 뭐 개혁이든 뭐든 우리는 알 거 없고
그냥 지금 네. 뭐 우리 건드리는 인간들은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 일종의 그 집단 이익 이기주의죠. 집단이 된 거군요. 예, 예, 검찰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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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 돼서 네. 본인들의 그게 바로 큰 틀에서 보면 뭐 그런 것이 뭐 요즘에 있는 것만은 아니고 그렇지만 그 큰 틀에서 보면 사회가 겉으로 보면 민주주의인데 아직 투표도 하고 네. 그렇게 뽑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관들은 민주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잡음이 네. 있으면서. 네. 예. 전 잘 예. 들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요즘에 나오는 무슨 얘기냐면 그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일리버럴 데모크라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네. 예.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는 살아있는데 대신 이 그 민주주의의 본연의 것들은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형식은 살아있지만 알맹이는 뭐 놓치고 있는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옛날 누구처럼 그 지금 미얀마처럼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다, 뭐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이런 건 아닌데 네. 투표를 통해서 정권은 잡는데 이 일단 정권을 잡은 뒤에는 아까 저 대법원장 얘기한 것처럼 그 각 기관들을 어느 정당이나 어떤 지도자를 위한 어떤 사적 집단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언론도 그렇고. 예. 예. 맞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러면 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뭐 이 권위주의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제 정치 형태를 띄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법부는 그나마 살아있다고 하지만 한국은 언론이면 언론, 검찰이면 검찰, 정치 세력이면 정치 세력, 또 사법부, 지금 정치 세력 중에 이제 민주당도요. 지금 계속 입법 관련한 것들을 하는데 개혁 입법들은 하지 않고 기득권들의 편에서는 그런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내지는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개혁적인 국민들은 정말 너무도 답답한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과연 그 정권에 대한 어떤 그 정권 유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가, 이 간절함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 정치 세력, 그나마 건전하다고 했던 민주당조차도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정말 또 다른 새로운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한국은. 예. 사실 뭐 이런 쪽으로 진행될 것들은 뭐 그 예상대로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전에 뭐 민주당도 네.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긴 했었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뭐 지지난 대표 때까지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번 총선 이후에 180석을 얻고 나서 너무 무력한 거 아니냐. 이게 무력한 건지 기득권 편에 서는 건지 이게 막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까지 예측을 할 사람은 없었겠죠. 진짜 180석 되니까 너무 이제 진짜 잘 되겠다. 뭔가 개혁을 제대로 해보겠다 했는데 뭐 개혁은커녕 이전보다 더 후퇴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 네. 교수님? 네. 예. 네. 지금 좀 잘 들리지가 않네요.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가끔씩 라인이 그 자체가 좀 안 좋은지 이게 좀 끊어질 때도 있고 그러던데. 자, 여튼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말씀해 주신 세 번째 해야 될 것들 이제 금융자본 재벌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결국은 뭐 한국 경우에도 그렇듯이 언론 뒤에는 재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결국 들어가 보면 어떤 재벌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력, 항상 그렇죠. 사람은 경제력을 가지면 그거를 다른 형태의 권력으로 네. 전환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뺏기고 싶지 않고 대를 이어서 그 예,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또 정치 권력 쪽에, 언론 쪽에, 뭐 학계 쪽에 다 이런데 장학금이나 뭐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항상 네, 이렇게 포진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의 어떤 다른 영역에 이제 근권 논리가 자꾸 들어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제 그런 권력은 어떻게 제거하거나 아니면 제약하는데 상당한 어떤 그 한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제가 볼 땐 지금 한국 사회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뭐 뭐 뭐니 어떤 뭐 면에서 네, 재벌은 영원하다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뭐니 해도 어찌 보면 그 소위 말하는 우리는 삼성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일의 뒤에 큰 손은 다 삼성들이 연결돼 있고 삼성이 연결돼 있고 삼성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사법부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게 소위 말하는 인맥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뭐 그냥 자기들이 직접 장학금을 주고 키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재용이나 삼성은 뭐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자기들의 치외법권을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뭐 삼성뿐만 아니라 재벌들 삼성이 제일 그렇지만 재벌들은 뭐 전관 예우가 아니고 전관 비일이죠. 전관들 써가지고 무슨 짓을 저질러도 빠져나가게 돈을 쓰면 뭐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런 현실입니다. 이거 바꾸자고 지금 바꿔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역공을 당하는 현실인 것이고요. 예. 참 네. 암담한 생각이 많이 들겠네요. 예. 한국에 있으면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민주시민들은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나마 이제 그 민주당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도 뭐 그 당 내에서도 계파가 있는데 그 계파들이 자기네 계파의 사람이 대선 경선에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경선 연기하자고 하고 있고 뭐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도 진짜 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가 진짜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개혁적인 사람들은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민주 정권에서도 그런 형국이어서 참 좀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서 다음 대통령이 좀 강력한 대통령이 좀 되고 또 민주 정권에서 이어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일말의 그런 기대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네. 뭐 어쨌든 우리 역사상 보면 개혁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만큼 권력을 가진 적들도 드물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말이 안 예. 되죠. 180석을 그런데 어떻게 갔습니까? 예. 그런데도 원하는 계획을 못 이룬다는 건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뭐랄까 너무 간첩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이 소위 말하는 사쿠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말로는 요즘 수박이 유행이거든요. 겉은 파란데 안은 빨갛잖아요. 수박이 겉은 민주당인데 또 마침 또 이게 민주당은 파란색 저쪽 당은 이제 빨간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수박이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안 되는 거죠. 뭐 180석 가지고도. 네. 자, 그리고 선생님 이제 네 번째
이 네. 신자유주의가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화 자체를 예.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 세계화가 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뭐 세계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는 어떻든 뭐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대규모의 전쟁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예. 네, 네. 왜냐면 다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이니까. 네, 네, 예. 네. 뭐 아무리 겉으로 싸우고 이 정치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견제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밑으로는 이미 경제적으로 서로 엮여 있으니까. 네, 예. 네. 그런 얘기 저도 들어봤습니다. 이제 큰 전쟁은 일으키기 힘든다 이렇게 보고, 또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화라는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네, 많이 네, 이루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세계화를 통해 어떤 이루어진 어떤 경제적 이익들이 이렇게 충분히 나눠질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것도 역시 왜냐하면 부의 집중이 일어난다. 세계화 안에서도. 예, 예. 부의 집중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저기 그 공장을 여기 세웠다가 그쪽 지역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든 자기들 원하는 걸 안 들어주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하면은 네.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맞아요.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의 이쪽 그 소위 얘기하는 러스트 벨트, 그 미시간이나 이쪽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뭐 복병처럼 완전히 거기서 힐러리가 무너져서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된 그 지역들이 다 그런 데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던 데들인데 네. 자동차 공장이 다른 데 감으로써 뭐 그 지역은 완전히 그냥 폭탄 맞은 것 같이 돼버린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분노해서 그러니까 또 투표를 예. 그렇게 하게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 사회 안에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어디든지 옮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공장을 세우고 자기에게 유리한 그 사업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 양쪽의 경쟁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기업들에게 돈과 자본이 자본과 권력이 점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경제가 이탈리아를 제치고 이제 7위까지인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그게 나라끼리도 그렇지만 이게 국내에서도 부의 집중과, 그러니까 대기업이 잘 나간다고 해서 과연 소위 말하는 그 낙수 효과가 있는가? 낙수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고, 국민들은 뭐 너무 여전히 팍팍한 거죠. 사는 게 팍팍하고 수익도 줄어들고, 이런 어떤 내부 안에서도 부의 집중, 또 나라끼리도 부의 편중, 이런 것이 참 암담한 현실인 것 같고, 진짜 말 그대로 국제 질서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예, 지금 네. 방송 상태가 이게 계속 잡음이 들려갖고 굉장히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예, 양 목사님 네. 말씀하는 걸 제가 듣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제가 이게 선풍기를 켜놔서 그런지 껐습니다. 혹시나 마이크가 불러가지고 예. 그럴지 이제 한번 테스트 다시 해보시고요. 조명 때문에 그리고 적어가지고 조금 했더니. 네. 예,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요. 예, 지금 나는 볼륨을 최대한 올렸는데 네. 예, 여태 방송한 중에 제일 지금 알아듣기가 힘들어. 그러셔요? 예. 또 같은데 이게 제가 한 거는 네. 이제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네. 네, 뭐 이런 참 이제 상황은 점점 암담해지는 것 같아요. 희망을 좀 갖기에는 뭐랄까, 뭐 희망을 가져보자면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좀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오히려. 네. 한국 경우에는 이번에 촛불 혁명 후에 일어난 개혁의 뭐라 그럴까, 이런 부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뭐 아직 실패라고까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심리적 영향을 끼칠 건가,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네, 좀 걱정이 되고요. 네, 네. 일종의 뭐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들을 때 느끼는 거는 엘리트들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기분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그게 핵심이고요. 예, 그러니까 예, 밑에 민초들과 이 사람들이 뭐 자기 정말 생명과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민주주의의 터반을 만들고 다시 그걸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뽑아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지식 엘리트, 정치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론과 정치의 사법 이 엘리트들이 네, 자신들의 이익과 그 카르텔을 위해서 그런 뭐 민주주의와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당장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결정을 해 나가면 네, 결국은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공동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도모될 수가 없고, 이러면 이제 무슨 현상이 생기냐, 자포자기하고 정치로부터 손을 빼는 맞습니다. 시민들이 예, 예, 높고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양쪽 다 과격 현상으로 가기 쉽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네, 네, 왜냐하면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도 안 바뀌면, 네. 예? 결국은 뭐냐면은 합리적이고 어떤 비폭력적인 것보다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폭력적인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비슷한 상황이고, 저도 이제 이게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 개혁적인 걸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도대체 왜 이러냐 하면서 나 이제 접겠다 막 이런 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뭐 네. 그분들이 진짜 그렇게 하실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불만이 지금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엘리트들의 카르텔, 이게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몇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현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지금 상황과 문제가 아닌가. 예, 네. 예, 예. 한국에서 최근에 사법부 판사들을 뭐라 합니까? 국민 소환인가요? 사법부는 국민 소환제가 없고 국회에서 네. 탄핵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할 수 예, 있는 그 예. 정도군요. 그러니까 국민 근데 소환제는, 뭐 그게 쉽겠어요? 아유, 예. 한 명도 간신히 판사 출신, 의식이 있는 이탄희 판사라고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그나마 간신히 이제 임기 얼마 임기인가 뭐, 임기인지 뭐 얼마 두지도 않고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했고요.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 소환제는 지금 국회의원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지방 공무원, 지방 선출직, 그러니까 예. 이제 지자체 장들은 그게 뭐 예. 가능할 겁니다. 그것도 예.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예. 넘어가겠다, 이제 이런 심산인 거죠. 예.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다 법률이 다르지만 사법부 같은 경우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물론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법에 따라서 하지 않을 때는 어느 숫자의 국민들의 그걸 통해서 소환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 압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네. 카르텔을 무너뜨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네. 법으로 제정을 하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180석이면
실은 민주진영이 네. 180석 이상이 넘거든요. 180석이면 헌법 말고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 헌법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지금 이 집권 여당이. 이번에 왜 뭐가 있었냐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그 수술을 하는데 막 성추행을 하고 환자들을 막 이런 별의별 일들, 그리고 수술실에서 막 사고들이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의사가 수술을 안 하고 그 장비를 판매하는 그 직원이 대신 대리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80%가 수술실에다 CCTV 설치해라 하는데 그거를 통과 안 시킵니다. 그거를 통과 안 시키고요. 또 부동산 관련해서 뭐 종부세 2%만 해당되게 종부세를 바꿨어요. 2%를 위한 종부세. 그리고 뭐 또 보유세 뭐 9억에서 12억까지 올려서 12억 이상 집을 가진 사람만 그 양도세를 집을 팔 때 내도록, 그것도 뭐 초기 집일 텐데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임대주택법이 그것이 이 뭐 한국은 임대주택자에게 엄청난 혜택을 줘요. 뭐 아무리 많은 집을 가져도 세금을 코딱지만큼밖에 안 내요. 100채를 가지든 1000채를 가지든 1000채까지 60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갔는데 그거를 바꾸겠다고 해놓고는 이번에 당론으로 민주당이 결정을 한 것이 그냥 다 없던 걸로 그냥 아까맨기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게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그런데도 자기들 싸움하고 자기들 개파가 아니니까 우리는 저 사람 지지 못하겠다 해서 경선하면서 뭐 경선을 미루자고 막 이러고 있고. 아이고, 진짜 아사리판입니다. 뭐 물론 전에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지만 이거는 지금 180석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렇고 있는 이 여당의 정치 세력들, 답답한 거죠. 진짜 아는 국민들은 진짜 거의 이제 꼭지 돌아서 그냥 돌아버리기 직전입니다. 진짜 이건. 뭐 옛날에 정권들이 정권이 개인이 이익만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랑 뭐 별 다를 바 없는 이제 네. 그런 행태들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국민들이 점점 정치에 식상하게 되고, 일본만 보세요. 계속 한당이 하니까 국민들이 정치 무관심으로 가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독재 비슷한 형태의 네.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나든지 뭐 엄청난 이 양극화 현상으로 가는 거죠. 네. 뭐 그래도 기회는 조금은 남아 있다. 일본만 하고는 다르겠다. 그리고 또 일본처럼 아예 정치 세력들이요, 여야를 넘어서 자기들이 일본처럼 그렇게 영구 집권을, 의원 내각제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조사를 해보면 국회 네. 정부 기관 중에 국회가 제일 꼴찌거든요. 그런데 의원 내각제를 네.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세상인지, 자기들이 뭐 잘하면서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 자기 이익밖에 없는 거고 말이 계속 뭐 도는데, 아무튼 뭐 지금 답답한 상황인 건 사실인데, 그래서 다음 대선이 너무 중요하다. 대선까지가 좀 험난한데, 저는 뭐 우리 청취자들에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꾸역꾸역 가더라도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뭐 우리 어떻든 소망은 하나님 나라와 말씀에 있는 거니까. 네. 예. 그 위로와 그 소망이 없이 현재 속에서 뭐 정말 그 앞을 내다보며 가기 힘드니까요. 우리 네. 오늘 이제 그 방향성 뭐 대안이라고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죠. 뭐. 네. 예. 자, 네. 그래서 답답한 마음 저도 잘 이해가 가고요. 미국에 있어도 그 현재 트럼프가 그 대통령에서 떨어졌지만 뭐 공화당을 완전히 쥐고 흔드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주마다 유색 인종들 투표하기 힘들도록 선거법을 다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까? 주마다
미국은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네. 선거법을 본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민주당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투표하기를 어렵게 만들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예, 네. 근데 예. 이제 그리고 그, 그 힐러리 때도 말씀하세요. 교수님, 예, 힐러리 때도 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한테 실망하고 해서 그러다가 트럼프가 나온 거 아닙니까? 큰 그림에 보면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예. 예,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것, 투표를 누구든지 원하면 편하게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장을 많이 둬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렇게 그 우편 투표를 하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넣는 우편함도 많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것 자체를 이 유색인종이 사는 지역은 엄청나게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번 투표장에 가려면 몇 시간을 운전하고 가도록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아, 진짜. 교수님, 그 일본이 그 투표를 할 때 예, 어떻게 하냐면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일본은 한자로 자기가 예,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다 꼬박꼬박 적어야 된답니다. 한자로. 아, 아, 투표를 할 때.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는 그렇죠. 사람들은 투표를 못 하는 거예요. 해도 무효표가 되고 이게 예, 아, 진짜 바로 여기가 예. 여기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갖고 네. 이제 그 민주당 쪽에 있는 표들을 이렇게 완전히 그 줄이려고 하는 거죠. 예.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이런 진짜.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뭐 경제는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네. 뭐 기술이 좀 발전합니까? 네. 근데 그 밑바닥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을 이루는 이런 그 사회 정치, 네. 특별히 그 민주주의 네. 이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곳에 흔들리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이 그 불안해질 가능성들이 지금 뭐 한국도 상당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 거 아, 아닙니까? 그럼요. 예, 뭐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지. 뭐 예. 집값이 너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랐으니까. 예. 되면 정권이 예를 들면 다른 쪽으로 바뀐다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되면 뭐 여기에서 힘을 얻은 검찰과 사법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판결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게 얼마나 불안한 현실을 가져오겠어요. 네. 예, 아, 참. 네. 여, 그 여태까지 방송한 것 중에서 오늘 참 제일 힘 좀 빠지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교수님께서 이제 한국 상황을 들으시니까 예, 그러실 텐데 저희들은 이런 생활을 매일 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그 어찌 보면 조국 전 장관님 때부터 계속 이게 어떤 이 저쪽 적폐 세력들의 그 반란과 역공이 먹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다 보니까 진짜 예, 그 힘든 네 민주 시민으로서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견디고 있는 것도요 대단한 상황이고요. 네, 뭐 그래서 저는 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다. 진짜 이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상황이 뭐 그 더 나쁠 때도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 좋은 지금 상황은 어찌됐건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국회 그렇지 정부도 정권을 가지고 있지 지방의회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이거는 진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진짜 좋은 시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상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나와서 또 정말 기득권 편이 아니고 진짜 어떤 민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대통령이 된다면 그나마 좀 한 번 더 기회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교수님 뭐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제 좀 어찌됐건 그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 이야기를 좀 해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시작할 때 그
양 목사님 생각이 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 여러 네. 번 했죠. 네, 네, 네. 예,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인류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게 그 위기 자체가 어떤 그 분명한 악의 존재가 뭐 옛날 뭐 50 시대처럼 30 시대처럼 딱 한 사람이 존재해서 이 사회를 다 망가뜨리는데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신랑이 뭐냐면 180석이나 갖고 있는 거기도 지금 국민의 의사와 뜻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은 예. 이게 그 위에만 썩은 게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부분들 속에 지금 이런 카르텔들이 이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갖고 그거를 밑에까지 이제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그런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안에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자아가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이 네. 자기의 어떤 양심과 어떤 그 캐릭터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닌 거죠. 예, 예. 그냥 자기의 이익과 그거에 따른 그게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속에 지배하는 어떤 내용과 정신은 결국 이제 금권주의와 자기 이익에 따라 지금 움직이는 예. 네. 그런 식으로까지 들어가 있는 게 결국 그 저는 생각할 때 신자유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어떻든 내 자리 지키고 내가 잘 먹고 그렇지만 그걸 남들 앞에 표시 안 나는 식으로 다 할 말하고 이 미사여구 쓸 것 다 쓰고 화장할 것 다 하고 네, 그죠? 네. 예. 말은 예. 뭐 그러니까 개혁하겠다 하는데 실제로는 예. 완전 그러니까 딴짓하니까. 폭력은 옛날처럼 3050처럼 폭력으로 막 무시하게는 안 하지만 추구하고 나가는 거는 뭐 별다를 바가 없는. 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한 것처럼 그 큰 그림을 보고 그 큰 그림에 맞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게 뭐냐면, 예, 예. 이거는 이 세상, 지금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물론 한국에 있는 분들은 한국만 보겠죠. 근데 네, 네. 한국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미국이나 그 미국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과 불가분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이 수출이 힘들어진다든지 뭐 반도체가 안 팔리면 당장 한국은 영향을 받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신자유주의의 그 틀 안에 한국은 뭐냐면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네,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볼 때 오늘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신앙인들이 한국 사회 발전과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 그 노력하고 또 그나마 지켜야 될 민주주의와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저 부분에 그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분 자체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궁극적으로 지금 이처럼 그 어떻게 개인이 노력해도 바뀌기 힘들어지는 쪽으로 움직여가는 이 부분을 결국은 하나님이 틀을 다시 깨고 다시 바꾸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네,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오늘 세상을 붙잡고 있는 그 이 어둠의 힘 세력 있잖아요. 그게 네, 결국 가면 돈이고 그것이 오늘 이데올로기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는 게 신자유주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민주당 사람들이 정신은 뭐냐? 뭐 신자유주의 정신이죠. 자기들 땅 안 뺏기고 자기들 집 재산 안 뺏기고 자기들의 기득권 안 뺏기고 그거 아닙니까 지금? 네, 네, 예.
예. 예, 뭐 자기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뭐 그 정신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그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지만 그 바라봤던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한국 간다, 저기 천국에 올라가는 나 혼자 구원받는 이게 아니라 종말론적 사상.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다시 깨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그 다시 바꿔 가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갖고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대에 물들지 않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거기에 포기해버리고 물들어버리고 이러면은 뭐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어디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예. 면에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또 이 안에서 또 하나님이 쓸 사람들을 쓰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네. 이 정치와 이런 것들이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가지만 네네. 정말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담아가는 공동체를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의 새로운 모습에 네, 얘기했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런 공동체를 우리 주변에 못 갖고 있으면 참 여기에서 용기를 갖고 지켜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나마 이제 그래서 그런 저희, 면에서는 네,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이 위기를 보고 문제의 깊이를 보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취자들이 한국 사회나 한국 정치에 이 어떤 면에서 뭐 이 부패한 거죠. 예, 네. 부패한 무기력한 것도 부패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예. 이 깊이를 보는 만큼 저는 이거를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로 전환해 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을 재구성하시는 하나님. 네. 예. 어떻게 신자유주의가 이걸 자기 틀에 잡고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이 엘리트 카르텔들이 자기 집단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 카르텔을 깨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그 일반 사람들, 서민들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를 재구성하실 거라는 그런 때까지 우리의 그 믿음의 폭을 넓히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매번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거나 그렇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또 그 역사 안으로 들어오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저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깨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우리들이 깨어서 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할 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정치 세력들도 아니고 힘이 네,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역사의 어떤 그 물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 가실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믿음이 진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최선은 다하되. 네, 네. 네.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것을 보는 동시에 적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관계와 그런 삶들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안에 네네. 대안의 씨를 안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네. 그 공동체 안에 새로운 정치인들도 들어오고 언론인들이나 이런 적지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현재 있는 카르텔과 대안이 되는 그 진리와 사실의 바탕을 둔 언론, 그리고 이 본인의 정파나 여기에 이익에 움직이지 않은 자기 양심에 따라
끝까지 해 나가는 이런 그 정치적 소신을 이런 사람들 어떻든 그런 사람이 계속 나오지 않는 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교회가 저는 그거에 산실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예. 아휴,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근데 예, 지금 그렇지 않으면 뭐, 현재 한국 예, 교회는 뭐 난망한 상태고요. 예, 그러니까 현재 있는 한국 교회보다는 지난번에 말씀 나눈 걸 바탕으로 이렇게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 네, 예, 네, 그런 그 언약적 공동체, 네, 예, 예, 그런 공동체를 다시 재구성하고 그런 거기서 훈련된 언약을 사회 속에 퍼뜨려야죠. 예. 네, 네. 뭐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국민들과 한 언약을 깬 거예요.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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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개혁을 이루겠다고 그 여의도에 들어가서는 국민들과의 언약은 안 지키고 자기들의 꿍꿍이만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심판해야죠. 예, 이제 예, 문제는 그거죠. 심판을 했을 때 그러면 다른 대안 세력이 있는가? 네,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한국은. 그렇죠. 네, 근데 예, 그것이 하여간 항상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네, 선택이죠. 네,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아니면 무소속으로라도 나오는 똑똑한 사람들을 밀어야죠. 뭐. 네, 예. 그리고 이런 쪽에서 좀 훈련 받고 잘 이런 된 사람들이 그 정당의 이익을 떠나서 또 정치에도 나서고 하는 뭐 이런 뭐 다양성들이 안 주어지고 어떻게 그 엘리트 카르텔 민주당 안에 있는 걸 깨겠습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이제 오랫동안 돼 있으면 실은 이제 민주당이 선거를 연속 네 번을 이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취돼 있는 겁니다. 뭘 해도 이기겠구나. 그러면서 자기 어떤 그 내부 개혁에 소홀해지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30세 대표가 네, 예, 되면서 이게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속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형국이 되니까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고 민주당을 보는데 민주당은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있는 현실. 그러니까 진짜 이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예,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4년마다 국민들과 맺는 언약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언약을 깨는 데는 네. 깨고 안 지키는 데는 저기 그거에 대한 값을 치러야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어느 그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들도 정신 차리고 깨서 하는 거죠. 뭐 겨우 4번 선거에서 4번 이겼는데 이 해결해야 될 숙제는 지금 30년, 50년, 70년짜리 숙제를 안고 있으면서 네, 예? 네. 친일도 청산 못한 이 상황에서 4번 이겼다고 거기에 만족해갖고 그러면 뭐 어떤 지도자로서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네, 뭐 이제 본인들 이득하고 다 연결이 돼서 더 그런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내걸었던 뭐 개혁이니 뭐 국민을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다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국민들이 보고 있겠죠 뭐. 그래서 네, 저는 네, 오늘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한다면은 네,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는 뭘 바탕을 하고 있냐면요. 네. 이번 시리즈의 주제인데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정치인이 약속하잖아요. 네, 공약하잖아요. 네, 예. 그거를 국민이 믿을 때 정치인과 국민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건데 국민은 지키죠. 대부분 네, 지켜보고 네, 투표장 나와서 찍고 예?
또 뭐 성실하게 이런 걸 하라면 그런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그런 걸 잘 그래도 협조합니까? 이번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근데 에? 정치인들은 자기 해야 될 역할들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거기에서 신뢰가 깨진 거죠. 네. 네. 길게 보죠, 뭐. 네. 예. 네. 한 번 선거에 뭐 참 그게 쉬운 건 아니더라도 길게 볼 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맞습니다. 예. 또 성장하고 나가는 쪽으로 길게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우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눈에서 그 큰 대의와 큰 원칙 밑에서 판단하고 나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거를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가 항상 있어야 네. 거기서 힘을 얻고 길게 나가지요. 맞습니다. 예. 예.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그래도 이루어져 가도록 그걸 네. 내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또 사회에 나가서 또 그런 부분을 보고 하면서 뒤로 밀릴 때가 있더라도 또 그걸 지속해 나가는 데서 사회적 발전이 오는 거고 네. 또 그런 면에서는 오늘 마무리 짓는 시간이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계의 다른 민주 세력들하고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서로 어떤 방법론들도 하고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힘을 얻어야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역사는 특히 우리의 역사는 발전해 가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일본처럼 그 발전해 가기보다는 일종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못 하고 있고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확 바뀔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계속 뭐 4.19 뭐 4.19 그리고 광주 민주화 혁명을 거치면서 촛불 집회 뭐 여러 가지들을 보면 저는 분명히 큰 시간에서 긴 시간에서 놓고 보면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고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나라가 좋은 그 방향으로 갈 거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순방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런 상황과 그런 분위기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고 뭐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어떤 이 상황을 개입하실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때가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건 진짜 우리의 손 밖에 있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좋은 결과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 신자유주의 관련해서도 저는 신자유주의를 종말시킬 수 있는 신자유주의를 정말 딱 마무리시키고 종말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 정치 지도자가 뭐 소위 말하는 기본 소득에서부터 기본 대출, 기본 주택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자유주의의 가치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세상이 나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예. 어쨌든 그 희망과 소망 속에서 그 걸어가도록 그렇게 잘 양 목사님이 또 정리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정치인자들 중에 정말 그 잘 이런 양심과 성품에서 닦인 젊은이들이 또 그 사법부나 언론 새로운 언론을 시작하든지 이런 데 가서 또 그런 어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문제 없던 시간들은 없었으니까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희망 가지시고
또 교수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7월부터는 그 예, 한국에 그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자가격리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예, 예. 소식 들었습니다. 예, 아주 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신청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렇다고 저는 아직 신청을 안 했는데요. 네, 네. 예. 그래서 또 또 조만간 들어갈 기회가 있으면 네. 거기 가서 또 만나 뵙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교수님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모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예.